국회의원 과반수 결의로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은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 아주 소수만의 병력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회 정문에서 입구를 확보하고자 한 10명이 채 되지 않는 군인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가 그 민주당하고 또 같은 이렇게 입장에 있는 그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 정도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계엄령 선포에도 즉시 해제 결의를 하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계엄 선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엄 선포를 하신 겁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지만 부정선거, 이것은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일이고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떤 한 의원은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권을 국민이 가지는 당연한 이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 심각성을 느껴 계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좀 어떤지 알겠는데 좀 흥분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피청구인 측 증인인 홍장운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홍장운, 예, 앞으로 나오세요. 증언대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송을 받거나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장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은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엄 당일 23시 6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공간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대통령한테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아서 공간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하셨다는 얘기이시군요.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청담동 개봉원에서 오랜만에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그걸 솔직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요. 이게 아닌가요? 새로운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피청구인 측 증인 신문하시죠. 네, 증인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제시한 체포명단 관련 메모지는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메모에서 어떻게 체포명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제가 1차 메모를 작성해서
보좌관이 2차 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증인이 제시한 메모지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1차, 2차 메모지는 분실되었고 제가 오늘 제시한 메모는 제 기억으로 복원한 3차 메모입니다. 네, 증인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증인, 이 메모에 적힌 내용을 한번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김어준 체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메모는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증인의 주장대로 증인이 직접 1차 메모로 작성하였다면 본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증인은 임의로 작성한 메모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인이 제출한 3차 메모에 대해 필적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헌 문건 작성자의 필적이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증인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특정 군 관계자라고 증언했지만 필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박선원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증인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증인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만약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것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이 바뀐 시점에서 정치인의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혹시 증인의 진술 번복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조장된 일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회유도 압력도 받은 바 없습니다. 증언이 번복된 이후 본인이 특정 정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익의 제보자로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증인이 만난 관계자들 중에서 앞서 필적 감정에서 얘기한 박선원 의원이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불상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당시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심지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폐지로 인해 국내 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네,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봐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아니라 방첩사령관이 저에게 방첩사령관에게 제보명단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증인의 진술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저 변호인 잠깐만 써주시죠. 아까 뭡니까 증인이 계속 바뀌는 것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증인이 메모에 적힌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위 그 지렁이 메모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좀 작은 지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재판관님 중에서 혹시 증인 신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 국정원이 체포권이 있습니까? 국내 정치? 직접적인 체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작성하신 거죠? 약간의 음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청구인 측 증인 곽종근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증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거주합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출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선서를 진행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곽종군 선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갑 제2호 증의 6은 2024년 12월 9일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진술 조서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갑 제43호 증은 증인이 제출한 자수서이고 갑 제45호 증의 28은 2024년 12월 31일자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 그리고 갑 제45호 증의 29는 2025년 1월 3일자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이 문서들도 증인이 서명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9일, 12월 31일, 그리고 2025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15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리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되돌아보면 초기에 명령을 수행할 때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발언하셨죠. 네, 맞습니다. 또한 이번 비상사태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도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변함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오후에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등의 특수전 부대를 투입하여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증인이 직접 출동 계획을 기록한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하지 않았고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습니다. 기록한 것은 12월 3일이며 머릿속에 지역별 부대 배치를 정리한 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수첩은 압수수색 당시 제출되었습니까? 네, 작은 파란색 수첩으로 압수되었습니다. 당시 증인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1. 공수특전 여단을 국회와 민주당사로 3. 공수 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으로 9공수 특전 여단을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 기관으로 707 특수 임무단을 국회로 투입하는 계획을 구상했습니까? 네,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피청구인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김용헌 전 장관에게 들었습니까? 네, 21시 45분경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었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상황 발표가 10분, 20분 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만 들었습니다. 22시 23분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으로부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네, 그래서 22시 27분경 TV로 시청했습니다. TV 화면에 비상계엄이라는 자막이 빨간 글씨로 떠 있었나요? 네,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부대별로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와 주요 기관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했고 모든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여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출동한 병력은 어떤 장비를 휴대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살상 무기를 포함하여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하였고 실탄은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707 특임단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초기에는 건물 외부를 경계하고 출입을 통제하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후 상부 지시가 있을 경우 내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인 내부 진입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부 진입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회 내부의 국회의원을 신속히 퇴거시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부대원들에게 물리적인 진입을 중지시키고 대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병력 철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모든 부대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였고 순차적으로 부대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 무슨 자료를 보고하시던데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뭘 보고하는 겁니까? 누군가 전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측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측 증인신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예,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것입니까? 12월 3일 당시 병력 투입 지시에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상관의 지시에 의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 적법성 여부를 평가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입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예하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킨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인에게 피해 입힌 사항이 있겠습니까? 예,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대를 투입할 때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확인 후 707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경입니까? 707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것이 22시 30분인가 31분경입니다. 당시 출동했던 부대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병력이 출동한 것이 맞습니까? 예, 초기 출동했던 부대는 전체 병력이 아니라 2개 지역대 약 96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출동 당시 707 부대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최초 임무는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국회 진입 당시 증인과 부대원들은 큰 뜻을 가지고 거사를 벌이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국회를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말하는 국회 이선한 확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국회를 확보하라는 것은 국회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통제권 안에 두라는 것이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의 안전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적대 세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 출동 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거나 혹은 국회 개회를 막으라라는 위헌적인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것이 없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의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받은 지시는 없으십니까? 추가로 받은 지시는 국회의원들 안에서 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안에서 꺼내라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요원 아니 인원 그 국회의원 안에서 꺼내라고 제가 상부에서 지시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번 개월 위해서 미리 국회에 방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미리 국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국회를 아는 것은 후문 쪽으로 들어가서 4층 국방위원회로 가는 길 정도이며 정문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대면으로 혹은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707 부대가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는 대통령이 한번 물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직접 지시를 받거나 유선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특정사령관님, 아까 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과 통화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 받았죠,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상황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받았던 걸로 다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 질의에서 언급했던 바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전화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박범계 의원 질문에서는 총 2번 전화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말다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 3번 전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번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있었던 날 3번은 전화가 왔고 2번은 통화했으며 1번은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번 전화가 왔지만 2번만 통화가 이루어졌고 1번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12월 6일 김병주 TV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 제가 질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오후 질의에서 조국 의원이 대통령이 3번 전화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2번 전화가 왔다고 대답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마저 질문하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1월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3번 전화했고 2번 통화했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증인의 진술을 쭉 정리해보면 한 번 받았다, 2번 통화했다, 3번 왔다가 2번 통화했다 이렇게 바뀐 것이 맞습니다.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2월 4일 국회 질의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즉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 더 정한을 받은 것처럼 답변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박규태 의원이 다시 질의했는데 증인은 요원을 빼내라 라는 말은 자신이 예하 부대의 한 말이며 대통령과의 통화는 2번이 정확하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빼내라라는 지시 부분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만 잘라서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럼 하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부대 위치를 물었었고 증인이 이동 중이라고 하자 대통령이 알았다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죠. 예, 첫 번째 통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한 것이 맞습니까? 예, 주의 명령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진술에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말이 없었는데 2025년 2월 10일 이후 진술에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추가됐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12월 9일 자소서에서는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군생활 33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명령을 그대로 자소서에 적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순화하여 쓴 것입니다. 부수고를 열고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오라, 즉 단어를 바꿨을 뿐 의미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추인 측 질문에서 증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지시를 내린 사람 확실히 대통령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 검찰 진술에서는 나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확실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꼭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람이라는 표현이 꼭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 증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기획된 장면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 화면 왼쪽에는 TV가 있었고 그 TV 화면에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 문제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당시 증인은 707 특임단장과 논의하면서 공포탄 사용 문제, 테이저건 사용 문제, 내부 전기 차단 여부 이런 부분 논의했다고 했죠? 예, 707 특임당장이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와 통화하며 가능 여부를 논의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때 707 특임단장은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지만 지금 늘상 말했듯이
그 지시는 부당한 짓이었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되어지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묵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 현장 지휘관들과 통화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집중하느라 즉시 회신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묵살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만을 의미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지시를 했는데 왜 지시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왜 그냥 넘어갔습니까?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는데도 왜 복명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 뭐 평소에도 원래 그렇게 대통령님과 통화를 자주 하십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번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행 가능 여부 보고 없이 그냥 무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시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이라면 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저는 현장 상황을 멈추고 지휘하는 데 급박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판. 예, 곽종문 증인 머리숱이 많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가발을 좀 들어해가지고요. 증인은 국회나 법정에 진술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주 위원 참모였죠? 네, 혹시 개헌이 일어날 것 같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적 있습니까? 박선원이나 김병주 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예, 반대 시군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나중에 두 번, 처음에는 사람, 나중에는 이혼, 데리고 나와라 해서 끄집어내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시 들은 말을 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며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완곡하게 진술했지만 이후에는 보다 명확히 말한 것입니다. 그럼 증인 정확히 들은 말은 뭐예요? 끌어내라라는 지시였습니다. 끌어내라. 네,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들었습니까? 12월 3일 당시 기억이 없었지만 제가 이후에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증인의 기억 속에 150명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박사,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 안에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원이라는 단어 사용되지 않지 않아요? 의원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고 인원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언제 언급됐습니까? 그것은 김용환 전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증인은 150명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들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어느 쪽이 맞습니까? 150명이라는 숫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화 중에 들은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말한 정확한 내용이 뭐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 세 문장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발언입니까? 누가 준 겁니까? 써서. 네, 그렇습니다. 그분 이름이 김용헌입니까? 김용훈입니까? 헌입니다. 그렇습니까? 헌 전 장관입니다. 증인은 현재 구속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거부권을 몇 번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수서 제출하셨습니까?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12월 5일 김용헌 전 장관이 저에게 이건 녹화되지만 녹음은 안 되니 당당하게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07 특임단을 포함한 기관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향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 따라 세부적인 시간이나 용어가 다소 변할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고 비화폰 통화만 가능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단장 이상현 단장은 국회에 가 있었지만 차량 내에 있었기 때문에 화상회의 연결은 되지 않고 지휘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특전사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있었습니까? 네, 특전사 법무실장이었습니다. 박한수 경험사령관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죠. 그렇습니다. 0시 30분경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공포탄을 써야 하나, 테이저건을 써야 하나, 내부 전기를 끊어야 하나 등의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습니까? 네, 지시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포탄 사용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지시한 건 아니었죠. 네, 그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김현태 단장과 통화하며 해당 조치가 가능한지 논의했습니까? 네,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며 반대하였고 저도 그럼 하지 말아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증인은 경험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대통령 찍으러 갑니까? 판사님들 먼저 나가주시고 그 다음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국회